오늘은 저번 시간에 그 자본론에 나오는 그 잉여가치 생산에서 절대적 잉여가치하고 상대적 잉여가치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게 이제 그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식으로 응용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생산 체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본론에 나오지 않는 얘기들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점차 대공장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계제 대공장이 확산되면서 좀 문제가 생겼죠. 자본가들 입장에서.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옛날에는 구멍가게식이면 혼자 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공장 규모도 커지고 그러면 자기 혼자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경영학도 20세기, 19세기 후반, 20세기 넘으면서부터 이제 경영학이 생긴 거고. 뭐 필요하니까. 자본가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경영학이라는 학문 체계를 이제 만들고 대학에서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테일러예요. 이제 테일러주의라고 그러는 게 이제 보통 테일러주의를 갖다가 보통 많은 학자들이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 과학적 경영 이런 말을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테일러로 인해서 기업 단위 우리는 많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기업은 자기가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지 1년 계획을 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계획을 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과학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주문 들어오면 생산하고 오늘 100개 만들어야 됐는데 다음 만들어 밤새도록 일 시키고 이런 주먹구구식이었겠죠. 주먹구구식이었는데 이제 과학적 경영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간 거예요. 뭔가 하면은 테일러를 인해 가지고 1890년대 이제 막 대공장이 일반화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이때 테일러가 잘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공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을 시켜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내가지고 노동자들한테 나눠줌으로써 노동하고 자본 간의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게임 이론으로 따지면 양쪽에 전부 다 이득이 되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왜 잉여 가치를 만드는 건 노동자고 가져가는 건 자본가니까 실질적으로 윈윈 게임이 아니죠. 거의 뭐 일반적인 제로섬 게임인데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한쪽에서 먹고 한쪽은 손해보는 거니까 윈윈 게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공장 기계에서 붙어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인간 행위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계산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게 재밌어지는 거죠. 이 기계 하나에 적절한 노동 시간을 투하했을 때 하루에 100개를 만들 수 있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몇 개를 만들 수 있어요? 3,000개죠. 그러면 원료도 그만큼 사다 놓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3,000개를 만들고 있는데 6,000개의 주문이 들어왔어. 그럼 딱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기계 하나에 노동자 똑같이 고용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 자본가들이 자기가 생산할 양만큼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처음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행위를 갖다가 이 사람은 그래갖고 주로 이 사람은 컨설턴트였어요. 테일러는 컨설턴트였는데 가서 어떻게 하냐면 가서 참여 관찰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이제 내용이 이제 무슨 포장회사인데 포장회사에 가서 이렇게 그 사장이 불러갖고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동 시간하고 이거 좀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달라 그러면 맨날 며칠 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의외로 있잖아요. 그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테일러는 노동 시간을 무조건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 지속 가능하게 계속적으로 와서 일을 해야 되죠. 노동자들이. 너무 하루 이틀 혹사하면 다음에 결근하고 또 새로운 노동자 갖다 놓으면 숙련도가 훨씬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노동자를 갖다가 적절하게 계속 일을 시킬 수 있는 그 적절한 노동 시간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주부들이 노동하던 책을 포장해서 보내는 회사인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그 노동 시간을 갖다가 2시간인가 줄일까. 그러니까 생산력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극대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한 수준에서 생산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기계를 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계의 어떤 동작,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하고 맞춰주는 거죠. 적절하게. 과학적으로 맞춰주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테일러가. 그래서 자본과 노동자의 정치적 혁명을 동반하면서 생산 과정이 기술적으로
과학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윤하고 임금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왜? 더 많이 만들어지고 적절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양쪽 다 한쪽은 이윤, 한쪽은 임금을 더 챙겨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어땠어요? 많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많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들이 대공장에 처음에 섰을 때 이렇게 과학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 숙련 노동자가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 시간 같은 거는 스스로 통제를 못했지만 이런 뭐 강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책임감 있잖아요. 노동 실행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테일러주의가 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자본가들이 독점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정해갖고 밑으로 오더를 빼기 시작하고 너희들 오늘 300개 만들어라, 200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오더를 때리기 시작하고 책임량을 그러니까 스스로 노동자들이 자기가 하던 일에 대해서 모든 걸 빼앗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외 현상이 더 심해진 거죠. 생산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결국은 자본가들이 계획한 대로 노동자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이제 공장에서의 어떤 노동자들의 위치가 이제 설정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테일러주의 때문에 뭐가 생겼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훨씬 임금 체계가 단순화된 거예요. 생산량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생겼겠어요? 여기 하루에 이 기계에서 10명의 노동자가 3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바빠.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이? 기계 속도를 좀 높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같은 기계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일을 하면은 숙련도가 높아지겠죠. 350개도 만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를 줬겠어요? 더 많이 만들면 성과급을 줘. 기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기계 하나에서 다 기계가 10대 있으면은 노동자가 10명이면 A 기계도 300개, B 기계도 300개인데 만들다 보면 C 기계에서 320개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성과급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이제 생산량하고 이렇게 맞춰갖고 아무도 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체계를 만든 거죠. 임금 체계를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거예요.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한 개 더 만들면 더 주거든요, 임금을. 그 열심히 더 만드는 거. 그럼 자본가가 선배님이 자본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이 잉여 가치를 착취할 수 있는 방법. 기준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총각급을 줬어요. 20개 더 만들면 한 개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더 만들겠죠? 그래서 평균이 이제 320개 만들고 330개, 350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 기준을 320개로 책정해버리고. 그래서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대공장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그 권리가 없는데 노동자들이 생산 과정을 갖다 멈출 수 있는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벤츠 공장 같은 데서 오늘 하루 생산량 200개인데 1시간 남았는데 한 198대를 했으면은 두 대만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기계를 멈춰버리고 놀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돌려가고 2대 더 만들고 퇴근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겠죠. 최대한 더 만들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테일러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변한 거예요, 말하자면. 테일러 때문에 일단 자본가들이 항상 생산을 하면서 1년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1년 계획을 짜니까 원가 개념이 벌써 일찍부터 원가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벌써 재료도 다 몇 개 다 필요한 게 있죠. 다 구매하고 노동자 수도 구매하고 그리고 판매에서 판매 계획 그리고 원가에 몇 프로 이윤을 붙이는 거 원가까지 전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원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까지죠. 이런 거면 자본주의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각 기업은 계획하지만 사회 전체로서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제 소비하고 이제 불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문제점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이런 효율성, 최적성 이런 것만 생각했지 노동자들이 거기서 그 기계의 동작에 자기들 계획한 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300개를 만들어도 노동자들이 10명이 우리 한번 노력해서 해보자 하는 거하고 위에서 떨어진 명령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이런 노동 강도하고 노동 시간 있잖아요. 이거에 실질적으로 체력적인 한계를 많이 느낀 거죠. 우리가 뭐 가장 간단한 예로 그 영화 있죠.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스. 그런 어떤 그런 위에서 계획된 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돌리기만 하는 이런 어떤 생산 수단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책임감을 완벽하게 자본한테 찬탄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이제 테일러주의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보통 포드주의하는 포드주의인데, 포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를 만드니까 실질적으로 어때요?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품목을 갖다가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고안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었던 차는 T1, T2, T3라 그래갖고 우리 지금 말하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예요.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거대 공장이 생기니까 이 포드주의 때문에 사회적인 전체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왜? 한 거대한 조립 공장이 세워지니까 그 주위에 부속 공장이 들어설 수밖에 없죠. 부품 공장이. 그러니까 어떤 산업도시라는 게 이제 생성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대한 산업도시가 막 만들어지면서 노동자들이 밀집하기 시작해요.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막 수만 명 막 몰려드니까 어때요?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상점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산업도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랬을 때 이 거주지별로 사람 사는 데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너 어디 사니? 그럼 어디 사는데요? 그러면은, 아, 네 아버지 노동자구나. 이런 어떤, 일반적으로 포드주의의 어떤 다른 철학적인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통합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노동자 집단, 자본가 집단이 타는 차, 그리고 사는 곳, 자기가 구매하는 슈퍼가 어디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이제 양쪽으로 양분화되면서 통합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냥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근데 포드의 생각은 굉장히 재밌어요. 나중에 포드주의가 성공하고 나서 기자가 포드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포드가 뭐라 그랬냐면은, 당연히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밌는 게, 포드는 8시간 노동 자체가 생산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전에는 이 인간의 근육이나 이 정신적인 사용이 그냥 컨베이어 벨트가 없을 때는 어때요? 돌리다가 딴 거 하고 좀 쉬기도 하고 되게 그때는 아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마스터의 습관에 달려 있었어요. 그 기계 하나를 다루는 마스터가 있었거든요. 그 마스터가 2시간이라고 30분 휴식 그러면 쉬다도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기계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기계는 획일적인 동작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체력적인 소모도 컸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거죠, 사람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포드는 굉장히 현명했던 거예요.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게 생산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시간 교대 근무였거든요. 근데 그걸 1914년에 8시간 3교대 제도로 최초 전환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8시간 노동제죠. 38, 24 돌려버리죠. 그 대신 생각을 해봐요. 9시간 2교대제 하면은 공장이 18시간 놀고 16시간 작동을 하고 6시간은 지금 쉬잖아요. 근데 24시간 계속 돌리잖아요. 그럼 노동자 수도 어때요? 거의 2배로 늘었죠. 작업시간이 늘으니까 생산량도 더 많아지죠. 포드가 직면했던 문제는 뭐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드주의의 굉장히 커다란 그 문제점이자 지금 현대사회를 지배한 소비사회의 도래를 보는 거거든요. 그 많이 만들어진 물건을 누구한테 팔아먹을 것이냐. 이게 문제죠. 포드가 그런 거예요. 우리 회사 노동자들이 사. 유명한 거예요. 우리 회사 노동자들이 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포드는 그 당시에 미국의 1914년에 미국의 평균 임금 2.3불이었는데 포드 공장은 하루에 5불을 줘요. 2배 이상을 더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노동 통제가 굉장히 강화되죠. 어떤가 하면 그 당시에 포드 공장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은 삼성 같은 데서 왜 삼성도 거기까지는 통제 안 하죠. 그 노동자들 집에 가서 술 먹나 이런 건 통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 통제해요. 소셜 뷰러를 넣어가지고 노동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금요일 저녁까지 술을 못 먹게.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일이 힘드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까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8시간씩. 응? 그럼 일요일은 뭐 네 마음대로. 토요일날은 술을 먹어도 되고. 그래갖고 이 노동자들 사는 지역에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영탄꾼 같은 데도 파견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포드주의라는 거는 학문적으로 처음 이렇게 쓴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 아시죠? 그람시라고 이태리 공산당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평생이 어릴 때 이 돌부든 사람이 떨어뜨려갖고 꼽출해서 평생 꼽추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글은 감옥에서 써갖고 되게 옥중소고라 그러고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게모니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민 헤게모니, 대항 헤게모니 얘기하는 사람. 부르주아지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이 노동자에게 대항 헤게모니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 그 사람이 아메리카니즘 앤드 포디즘이라는 수필을 쓰거든요. 뭔가 하면은 1918년 전쟁이 끝나고 그 사람이 시칠리아 사람이에요. 시칠리아 섬에 엄청난 농업의 농업의 몰락이 가고 몰락을 와요. 그러니까 이태리나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든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피아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마피아가 이게 시칠리아 섬에서 이태리 통일이 늦게 되잖아요. 중앙정부가 설립이 생기면서 니네 우리한테 이제 중앙세를 내라. 그랬을 때 거기에 반발하면서 자기들끼리 세금 걷어갖고 막 자치하던 조직 이름이 마피아예요. 걔들이 이제 뉴욕 가서 딴짓을 한 거죠. 그 조직이 딴짓을 한 건데 시칠리아 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가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재밌는 거예요. 디트로이트에 컨베이어 벨트가 섰어. 5불씩 줘. 근데 대부분 5불 그러면 가서 일할 것 같죠. 그 전까지 이런 엄청난 노동 규율에 적응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노동자들이. 5불 주다니까 디트로이트까지 가갖고 막 돌리는데 며칠 못 견디게. 그러니까 결손율이 굉장히 많아져요. 포드가 딱 생각한 게 있어요. 스페인, 이태리 쪽에서 오는 농민들. 일단 언어적인 장벽이 있죠. 언어적인 장벽이 있어요. 말을 못해요. 근데 컨베이어 벨트에서는 언어가 필요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영어하고 스페인어, 이태리어를 이해하고 있는 십장을 하나 두면 돼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이래라. 그러면 단순 반복하면서 금방 숙련도가 높아지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루에 5불. 너무 좋죠. 이 사람들. 지금 농민들 와갖고 뭐 먹고 살까 깜깜했는데. 그냥 그래서 이태리계 스페인 애들이 디트로이트로 그냥 거의 옮겨지면서 그쪽에 지금도 많이 살고 있죠. 애들이. 근데 많이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태리하고 스페인 애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쪽 애들이 반도 이게 바닷가 쪽 애들 할 말이 많아갖고 밤새도록 술 먹으면서 자기가 한국 사람이랑 비슷해요. 국민성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국, 이 독일 백인들이랑 달랐던 거예요. 얘들 라틴족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생활에 대한 통제가 필요했죠.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지 공장 와서 다 안 다치고 그때는 굉장히 기계가 조잡했기 때문에 사고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안 다치고 계속 8시간을 지속적으로 일하면서 계속적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이런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생각을 통해 갖고 임금은 올려줬지만 생산력을 통해 갖고 포드는 이를 통해 갖고 생산 원가를 훨씬 절감하게 돼요. 절감. 그리고 가격을 갖다가 자기 노동자들한테 맞춤으로써 충분한 판매 시장을 갖다가 스스로 개척해요. 이게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막 퍼지기 시작한 거지. 전자제품, 전기 막 퍼지기 시작.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때는 물건이 단순했겠죠. 몇 개 안 됐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토요티즘이라고도 하고, 토요타가 이제 같은 생산 라인에서 다양한 차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차 무지하게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차 몇 대 안 됐잖아요. 한국의 종류가. 그렇지만 지금 현대 한 군데서 만들어내는 대형차도 몇 개고, 소형차도 몇 개고, 수도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원화되기 시작한 건데, 근데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자비한 규율이죠. 엄청나게 힘들죠. 엄청나게 힘들고, 계속되는 훈련. 그리고 기계에 연속된 동작에 노동자들이 기계처럼 같이 돌아가요. 쉴 틈이 없죠. 쉴 틈이 없고. 그리고 테일러주의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거예요. 가서 참여한자를 통해 갖고 포장 이렇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의 푸드주의에서는 어때요?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돌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부는 그냥 위에서 내일 1년 동안 500개 그러면 거기에 맞춰갖고 그냥 생산 계획 짜지잖아요. 그럼 배치돼갖고 돌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야근을 해야 되는지. 위에서 오도 떨어지면 오늘 야근 있다고 야근하는 거고 없으면 집에 가는 거고. 전혀 위에서 생산 계획하는데 노동자들이 개입할 수도 없고 아무런 그러니까 결국은 관료제만 발달. 기업 조직 내에서 관료제만 발달할 수밖에 없는. 물론 베버 같은 경우는 막스 베버라고 있죠. 막스 베버는 이제 관료제를 갖다 얘기하면서 이 자본주의 거대 조직 속에서는 효율성 때문에 관료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비민주적이지만. 그러니까 필요하겠죠, 이 사람. 필요하겠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회사 조직이 전부 다 관료제 조직으로 이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근데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노동시간 같은 거 통제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의 금속노조거든요. 독일의 금속노조가 지금 노동시간이 35시간이에요. 근데 실적으로 IBM에서 어떤 일이 터졌는가 하면 IBM도 금속노조예요. IBM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독일은 노조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노조에서 결정한 걸 안 따라가도 돼요. 35시간 더 일해도 돼요. 응? 작업장에 나와갖고. 내가 38시간 일해갖고 노조에서 너 왜 그러냐? 그럼 노조 탈퇴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놈들이 팀제를 도입을 해, 일단. 그러니까 팀 해가지고 주로 광고에서도 많이 하는 건데 팀제를 도입해요. 노동시간을 어떤 식으로 철저하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35시간 회사에 있어서 못 가니까 니들 안 되는 거 집에 가서 일해갖거라. 이런 식인 막 노동시간을 무제한적으로 연장시켜버려요. 어떤 식으로 연장시키냐면 모든 거는 너희들 35시간 니들 맘대로 정해라 이러고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일하니까 금요일까지 하면 벌써 40시간이잖아요. 토요일날 오전도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짜는 거예요. 나는 토일 월은 무조건 여행 가야 돼. 그러니까 금요일날 화수목금을 갖다 풀로 일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수요일날 빠지고. 팀끼리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35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이 IBM의 생각은 노동시간 35시간? 32시간? 니들 정한 거? 니들끼리 자유롭게 결정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와 신난 거예요. 말하자면 얼마나 좋아. 내가 내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정하는데. 그리고 이제 가끔 팀장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8팀인데 만약에 연말에 2팀은 없애야 한다. 어떻게 되지? 팀 내에서 이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합원이, 그러니까 IBM 사원이겠죠. 자유 게시판, 사내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려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이 현대에는 이제 절대적, 상대적 노동시간을 갖다가 둘 다 동시에 올리는 하나의 방책으로서 인간의 감정까지 생산력을 갖다가 늘리는데 이용해 먹는다. 인간의 감정까지. 그것도 노노 갈등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이렇게 잘못하는 거는 수요일날 노는 걔 때문에 그래. 우리 수요일날 회의를 해야 돼. 그게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이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책임을 지는데 옛날에는 이 수직적인 관료제에서는 우리 부서가 잘못하면은 과장이나 부장이 불려가서 혼나면 돼. 근데 이건 팀이 동시에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제 갈등은 노사 간의 갈등이 아니라 노노 간의 갈등은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갖고 이 IBM 금속노조 지부에서 그거를 처음 만드는 거예요. 라운드 TC. 우리 방과후에 끝나가지고 한번 왜 그런지 우리 서로 얘기 좀 해보자. 디스커션 해보자. 다 모인 거야. 모여갖고 이제 한마디 하니까 그게 이제 자꾸 드러나잖아요. 왜 그런지. 응? 그래서 IBM 측에서는 회사에서 모이는 걸 금지시켜버려요. 회사에서 모이는 걸 금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조직들의 형태가 수직적 조직이든 수평적 조직이든,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자기 업종에 맞는 그런 조직 형태를 계속 이제 개발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철저하게 상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동시에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간 이런 컨베이어 벨트가 들어오고 포드주의가 들어오면서 노동자들의 어떤 생산 현장에서 어떤 어떤 활동은 거의 이제 수동 속에 머무는 시키는 대로 획일화된 어떤 시간 동작이 그대로 그냥. 그러면서도 자기가 왜 그런 시간에 열심히 지금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이유를. 그래서 이런 어떤 포드주의가 점차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된 거는, 그러니까 유럽의 포드주의가 처음 들어온 거는 아이러니컬하게 영국인데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남성 노동자들이 2군데로 배치가 됐거든요. 전방 전쟁터하고 무기 만드는 공장이었거든요. 그때는 여성들이 무기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대량 생산 포드주의가 아니었거든요.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라 전부 다 확 두드리고 이랬어야 되니까. 응? 도저히 불가능했죠. 막 깎고 막 이런 거 힘이 안 되니까. 근데 영국에서 1차 세계대전 중간에 무기를 만드는데 포드주의가 처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컨베이어 벨트가 처음 도입이 돼요. 그래서 영국의 여성 집에서 놀고 있는 주부들이
그 군수공장 가서 일을 대량 대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소위 얘기에는 1918년에서 시작해서 쭉 대공황까지가 소위 얘기에는 유럽의 포도주의가 처음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소위 얘기하는 숙련공들이 상당히 몰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쪽 연구가들을 보면은 독일 혁명이든지 영국에서의 봉기라든지 이런 많은 이태리에서의 소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숙련 노동자들이 자기가 잃어가고 있는 그 권력을 갖다가 뺏기지 않으려는 하나의 조직적인 어떤 반응이었다고 얘기하는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오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뭐야? 싫어. 기계가 막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대규모. 그래서 그때 이제 없어졌던 8시간 노동제 쟁취가 다시 막 전면으로 부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1997년 IMF 터지고 나서 구조조정 이런 말 많이 나왔잖아요. 합리화. 유럽에서 소위 얘기하는 1910년대하고 10년대 후반부터 20년대는 이 가장 많은 얘기가 되는 게 구조조정 합리화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전면적으로 합리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구시대에서 새로운 기술로 넘어가는 시기죠. 1920년대가 넘어가는 시기죠. 그러면서 이제 실업 문제가 전면화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실업자 연금도 생기고, 그 다음에 8시간 노동제에 대한 어떤 요구가 좀 강화되고, 그러면서 대공황 터지면서 이제 전혀 다른 길로 넘어가는 건데, 이제 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과 여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뭐 얘기를 하면은 일이 뭐 자기 실현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술가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은 대부분 삶을 하기 위한 수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이유는 여가죠. 여가가 실질적으로, 여가라는 게 뭐 있어요. 뭐 쉬고 뭐 자기 취미생활하고 그런 건데, 일을 하는 이유는 실질 어떻게 보면은 삶의 목적인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일하고 여가를 연결시키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죠.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래서 하여간 이 포도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당연히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공장이 설립되고, 그리고 기업, 그리고 생산하는 공장, 그리고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 화이트 칼라층이 확 증가해요. 규모가 커지고 막 교역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화이트 칼라의 전문가들이 관료제에 많은 부분을 배치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막 그 화이트 칼라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대학 기관들이 막 커지고, 그리고 포도주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의외로 있잖아요. 포도주의가 들어오고 막 노동자들이 힘들어하고 막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막 그 대학에 막 생긴 게 심리학과. 심리학과가 생기고 산업심리학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막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유명한 연구가 그거거든요. 이런 거. 되게 경영학적으로 재밌는 결과가 하나 있는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 공장에서 무슨 뭐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을 밝게 하고 얇게 해갖고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지 그거를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그 연구가 진행이 되는 동안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조명의 밝기를 높게 하고 낮게 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있으면은 훨씬 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 연구를 진행하는 중간에 이 조명의 강도하고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옆에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한다고. 훨씬 더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이제 감시체계가 이제 CCTV라든가 감시체계가 굉장히 많이 많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적으로 상대적 잉여 가치라는 거, 말하자면은 그 노동자한테 지불되는,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을 재생산할 수 있는 비용, 그것이 필요노동 시간인데, 그 필요노동 시간을 갖다 자꾸 줄이는 게 상대적 잉여 가치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줄이는 그게 기술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인간의 감정까지 이용하고, 요새 감정노동이 딱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감정노동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그런데 이 감정노동은 벌써 미국 같은 데는 연구된 지가 한 30년 됐어요. 우리나라 요새 이제 그런 말을 좀 하는데, 그래서 한 30년 된 얘기고, 그래서 과거처럼 공장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금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옛날보다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 늘어나는데 뭐 대부분 보통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장에서 주로 일을 하면서 공장에서 어떤 여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공장에서 나가서 이제 여가를 즐기는 거죠.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터하고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렸죠. 분리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 시간이 이제 포드주의적으로 이제 통제가 되니까 노동 시간을 어떻게 단축하느냐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내가 지금 1시간 쉬고 1시간 일하고 10분 쉴 거냐 50분 일하고 10분 쉴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포드주의적으로 막 계속 돌려대니까 이 체력적인 한계들 있죠. 신체적인 한계들. 그래서 요새는 이 신체적인 한계에 대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어디서 얘기 들으니까 프랑스에서는 적절한 노동시간은 전혀 다른 식으로 한대요. 8시간, 6시간 이렇게 개념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약에 8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평범한 인간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역으로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보통 60대 중반까지 일을 할 때까지 20몇 살부터 60대 중반까지 어느 정도 하루에 일을 하는 게 이 사람이 85세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노동시간인가를 역으로 추론해요.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관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그 건강한 삶 속에서 이제 노동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굉장히 앞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히 앞선. 우리는 지금 그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 특수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획일적으로 적용은 안 되겠죠. 그런 연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량생이라 대량 소비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포드주의가 갖고 온 사회적인 현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획일화라는 거죠. 너는 뭐 입었어? 그럼 이제 저는 어느 계급 왔을 거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포드주의가 갖고 온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죠. 문화적인 현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 사회가 도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비 사회가 도래하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930년대에 벌써 마이카 시대가 시작돼요. 굉장히 빠르거든요. 유럽은 1960년대 후반 뭐 이런 경우인데 미국은 굉장히 빨리 시작되죠. 빨리 시작.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많은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갖고 미국의 소비 사회를 보면서 있잖아요. 고민을 한 거죠. 인간의 본 모습이 정말 무엇인가?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미국이 가장 앞섰다는 물론 달러의 파워도 굉장했지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소비하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건가? 인간의 본질에 도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르쿠스가 막 일차원적인 인간 이런 거 쓰면서 소비에 그냥 혁명성이라는 건 전혀 사라진 소비에 완전히 이렇게 포섭된 인간의 모습들을 막 그리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상품 경제에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지배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자꾸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에릭 프롬 같은 경우는 사랑도 기술에서 배워야 되는데 자본주의 상품 경제에 살다 보니까 자기를 상품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교양 있는 말을 쓰려고 그런다든지 남자는 출세하고 돈을 벌려고 그러다든지 여자는 예쁘게 꾸미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상품으로서 남한테 선택되길 바란다는 거죠. 사랑도 또 아트 오브 러브니까 아트가 여기서 기술이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예술 방법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은 배워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사랑. 배워서 익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을 배우려는 생각은 없고 그냥 선택되길 바란다. 이제 그런 어떤 일부 이제 자본주의 막스 경제학하고 정신분석하고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까지 갈 정도로 지금은 더 심각해졌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이 욕망하고 이성하고 이런 문제하고 연결돼가지고 스피노자 데카르트 이래갖고 이제 갓다리까지 이렇게 들레즈 갓다리까지 가면서 이제 이렇게 욕망하고 이성 소액이 인간에게 무엇이 더 우선하느냐. 왜 그런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좌파에서 많은 변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어떤 원래 본 모습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분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이 뭔가 도대체. 이 자본주의 상품 경제에서 이 소비 사회에서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된장이라는 건 뭐냐? 그걸 회계식으로도 분석할 수 있어요. 주인의식, 노예의식 해가지고 분석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이런 거를 분석할 때 정말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비 성향만 요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자본주의 상품 경제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모순이냐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나가면 어디까지 나가면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까지 나갈 수밖에 없고, 인간 중심해갖고 모든 것을 갖다 인간에 맞게 변형시켜갖고 소비해야 되는 환경 파괴의 어떤 주범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까지 이제 그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상 테일러주의하고 포도주의는 절대적인 잉여 가치보다는 절대적인 잉여 가치 생산보다는 그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을 위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기법을 갖다가 자본주의에 만들어냈고, 자본주의 사회가 한번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면서 생산 기술은 엄청 발달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계 제작 모든 게 컨베이어 벨트로 되기 때문에 전자제품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해갖고 뭐 만들어낸 것들은 상당히 초라해요. 공작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를 또 쉽게 하려고 고안해냈던 게 컴퓨터 아니겠어요? 컴퓨터가 더 막 이게 뭐야 정밀화되고 거대 뭐 규모가 커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여기가 이제 굉장히 맹점이 하나 있는데, 그 우리가 막스 예론을 갖다가 조금 그냥 이 자본주의 발달, 자본주의는 기술이거든요. 기술이 계속 발달하는 게 자본주의가 더 발달하는 거냐, 아니면은 기술의 발달은 어느 순간 멈춘 상태에서 뭔가 다른 부분을 갖고 고민해야 됩니다. 작가적인 시각에서.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뭐 다들 많이 학자들은 하고 있어요. 이론가들은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생산 시스템을 갖다가 아니면 생산 수단을 갖다 사회하기 전에는 이런 고민하고 있는 모순들이 해결이 될 것이냐는 문제죠. 그러니까 거대한 생산 수단들이 사적 이윤이나 이런 게 돌아갈 때는 계속 이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또 언론이나 모든 걸 지배하죠. 계속적으로 쓸데없는 그 희소성 있잖아요. 내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희소성을 자꾸 만들어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 수십, 지금 생산하는 것 중에서 정말 생산 안 돼도 되는 것도 많거든. 내가 계속 소비하게끔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뭐 일단 우리가 간단히 보면은 솔직히 해서 뭐 옷 같은 것도 몇 벌 있으면 살죠. 근데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한번 거기다 보지도 않는 옷이 막 농에 있는데 또 가서 또 사죠. 자꾸 있으면 만들어요. 과대 소비하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자본주의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자본주의는 지금 과거보다 생산력의 발달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걸 누가 소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허위적인 어떤 그 소비의식, 이거 뭐야, 다른 식으로 하면 어떤 그 희소성을 계속 창출해주죠. 내가 저걸 안 가져도 되는데 안 가지면은 상대적 결핍감을 느끼게 막 만들어줘요. 특히 광고를 통해 갖고. 요새는 광고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안 사면은 뭘 안 갖고 있으면 손해본다는 느낌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광고는 처음에 자본주의 초기에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건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저 제품을 안 갖고 있으면 넌 바보야. 넌 이 정도 꼭 갖고 있어야지 너는 남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소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광고를 이제 계속 옮겨가고 있죠. 오늘은 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고, 다음 시간엔 다시 이제 그 자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진도를 나갈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 막사 자본론을 쓴 게 19세기 중반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제 대공장 뭐 이런 것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올 수 있는 그 테일러주의하고 포드주의라는 거는 막상 모르고 죽었거든요. 모르고 죽었으니까 이 노동시간하고 연관돼갖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이 뭐.